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제 2달이 되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른바 교권보호4법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진정 이 학교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김민석 교권상담국장을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인사 나눠주시고 국장님 마이크를 중간에 그렇게 앉아주시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교권상담국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을 하시고 어떤 현장 선생님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 국장님도 1986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들이 가르치셨다고요? 네네.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현장에 계셨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셨던 거네요. 그런가요? 갑자기 나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느끼세요, 선생님? 과거에 비해서 요즘 21세기 이제 왔는데 현장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11년째 이제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들의 절망감이 매우 큽니다. 초등교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교사가 상담을 많이 하셨을 때인데 주로 문제가 뭡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윗사람들, 교장 교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부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좀 많습니까? 현재는 교육활동 관련 학생, 학부모와의 민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그렇군요.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같이 안타까워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7월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또 관련 유사 사건들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마음이. 네, 정말 수년 동안 많은 분들이 별이 되셨고. 별이 되신 분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들 다들 하지만 이건 선택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자신의 문제,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교사 생활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얘기가 안 됐을 뿐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로 심해진 건지 뭐가 변한 겁니까? 현장에서 가르치실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현재의 이런 극단적인 부분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학교 인권 조례보다는 아동학대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학교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의 삶이 나빠진 이런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동학대법도 사실 만들어질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또 그거 옛날처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할 때도 억울한 것도 참 많고 그때는 그 인권 침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때리면 그냥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그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라떼이시고 2011년 이후에 학교에는 체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체불은 4대 중징계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학생이 꿀밤 하나만 살짝 때려도 바로 학교폭력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정 내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아동학대 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생긴 심각한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는데 학생을 깨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동학대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상담 사례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는데 학생을 깨울 때 사실은 교사가 깨워서 수업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잠자는 학생을 건드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친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그 상황이 바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아니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그냥 혼자만 놔둬도 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업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가 데려가지고 쟤도 자도 되네. 그러면 다른 애들도 같이 뭐 자게 되고 뭐 이런 지금 선생님들의 딜레마는 선생님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설득해서 수업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생길 불상사를 생각해서 그 아이를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개정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아까 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아닙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2013년도 울산에서 초등 1학년 7세 여아이가 계모의 가정에서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심각한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아이를 그 욕조 속에 익사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3년 동안 진행된 상습적인 폭행이었고요. 사망하기 2년 전에도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예.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보호자님 아동학대 방지 연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 거절당했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심각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 개입해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학대 행위자를 제지하고 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그런데 된 건가요? 학교 상황이라는 건 가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왜 적용되게 됐을까요? 학교 현장에? 이게 포괄적으로 제정이 돼서 그랬던 그 당시 겁니까? 국회에서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가정 내 사안 여론에 휩쓸려서 학교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가정에서만 적용했으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이게 좀 9년 동안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교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복지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 고등학교 교원 수가 11,626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50만 좀 넘는 교원 중 100명 중 2명이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예. 그런데 2%네. 100명 중 2명이었으면. 그렇죠. 예. 바로 뭐 옆 학교 두 개 학교 중에 하나 교사. 그런데 이 11,600명 교사 중에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범죄라고 판단해서 기소한 비율은 1.6%, 한 185명에 불과합니다. 98.4% 절대 다수가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무죄로 끝났지만 교사를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담임을 교체해내야죠. 왜? 우리 아이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학교장, 교육청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영가, 병가, 휴직,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려온 가시밭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그 학교의 지원, 그러니까 법률적 지원 이런 거는 교사들이 못 받았나요? 예, 안타깝게도 사실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접근했어야 될 문제인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눌려서 교육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점. 그래서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민간 법인에 의해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11,600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규정되고
등록되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1,400명은 본인들이 해쳐서 무혐의를 받고 돌아왔지만 만신창이가 된 상태는 극복을 못한 거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혼자 감당해야 될 엄청난 고통,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선생님의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학대 행위였으면 충격이 없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어느 누구 어느 교실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교육 범주 내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죠. 그럼 현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뭔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하시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행위를? 실제로 초등교사들은 항상 멈칫 필요한 훈육이나 지도나 교육적 지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명확성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딱 어떤 거 하면 이건 범죄니까 안 된다는 명확한 게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활동하는 건데 어떤 것이 운이 나빠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행동할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의 어떤 수업 과정, 생활 지도 과정이 그 정도에 벗어났는지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쟁이 가능한데 그런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게 범죄 행위, 아동 학대인지 여부인지 기준으로 유죄냐 무죄냐 접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다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이 상황으로 만든 것이 이제 아동 학대 처벌법 이 핵심 문제가 된 거죠. 이번에 그 국회에서 지금 교권 보호 4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법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이거에 좀 그 제정이 되면은 좀 도움이 됩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뭐고? 도움이 되는지 한번. 교권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학생의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지휘법을 개정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서 보호자의 교사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를 규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교권 4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면 개정되지 않은 상황보다는 나을 듯하지만 교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아동학대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핵심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인데 교권 4법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뻔한 것이죠. 아니 국회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접근 안 하나요? 그동안 이제 이 핵심 사안을 다루는 아동복지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 소감인 법사위가 강 건너 불구경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개정안이 이제 상정되고는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두 핵심 상임위원회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안 봐도 보이는 것은 국회 입장에선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중대 법안에서 학교를 제외시켰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나와서 본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수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 그런 자세라면 사실 입법부가 정말 무책임한 거죠. 지금 이 학교의 이 모든 사안은 바로 9년 전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 적용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한 고려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만든 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의 취지대로 학교 내 가정 내 심각한 그 아동학대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학교는 공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러면 전교조랑 국회가 이와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요. 아동학대처벌법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부 입법 발의도 올해 지금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지금 8차례에 걸친 그 주말마다 전국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이 집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작년까지는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죠. 현장에서는 정말 아우성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걸 길을 닫고 있었죠. 교육부도 그냥 구경한 셈이죠. 교육청들은 좀 어떤가요?
교육청도 사실은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 복지법의 그 무게감 때문에 예. 사안이 생기면 교육청과 학교장이 한 일은 그 의심되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저 신고만 하고 쳐다본 그냥 있었던 상황인데요. 간혹 그냥 학부모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뭐 직위 해제를 하거나 이런 무리수까지 둔 부분이 있죠. 이번에 이제 대전 초등학교 선생님도 24년 차 그리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용인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정년을 1년 앞둔 60대 교사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네. 20년 이상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신데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현장에서 힘드셨으면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예. 학교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부여한다? 네, 대한민국 교사에게 올해 6월 28일 생활지도 권한 하나 부여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예,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 예. 다르게 말하면 예.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는 예. 교사에게 예. 학생 생활 지도 권한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이 없었다? 학교장의 권한이고 학교장의 명령,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뒤로 물러서고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게 한 이 현실이 정년을 2년 앞둔 선생님의 그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대전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아이를 갖다가 너 교장실 갔다 와. 그러니까 학생 지도를 바꿔 오란 얘기를. 그렇죠.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게 그 아동 학대로 지금 신고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계속 다른 학생의 수업을 교사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할 때 그 교사와 그 학생과 1대1로 계속 다투게 되면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했던 선택이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와달라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이 지도하게 하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도를 못합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안 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거죠. 사실 분리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맞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사실 이런 문제를 1년에 한두 건도 안 다뤄볼 경찰 입장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서 무혐의 처분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검찰이 송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쩌면 경찰 수사보다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경찰은 이 신고된 사안, 즉 지자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86%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건 범죄가 안 된다. 내사 종결하고 했은 통계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민간법인의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제 아동복지법의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담임교체 물러나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할 점이 많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교육 당사자,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아동학대 사례 생기는 모든 사안을 이게 아동학대 범죄인지 사례인지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한 점에서 그 점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이 기구는 그러면 각 학교별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제 교육 활동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있고 약간 벗어나는 건 있는데 그게 또 다 아동학대라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영역에 있고 지금 극단적인 경우는 아동학대인데 지금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아무 기준도 없이 모든 기준의 핵심이 아동학대냐 아니냐 학교를 망쳐놓은 거죠.
사실 선생님의 어떤 그 생활지도 장면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교육적 기준에서 정도를 넘었으면 수정하게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 교사의 행동이 정말 정상 범주를 넘으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징계에 관한 징계를 하게 하고 징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면 교육청이 신고해서 처벌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은 중간 생략 절차도 없이 민원만 생기면 이게 아동학대 범죄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 아동학대 처벌법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이면 이제 교육청.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그 아동학대 여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법에서 정하는 것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실효성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견은 의견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의견일 뿐인 의견만 겁니다. 듣는 거고 그것이 무슨 결정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뿐이죠. 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육적 기준이 아니라 아동학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시스템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오늘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신 이유의 핵심이 있다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제 너무 입시가 치열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 선생님들도 지금 가르치시면서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우선 교사의 사명이 교사의 사명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관련 교사에게 온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에게 그 지도 권한이 있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아무런 교육적 권한이 없는 교사, 사회적 영향력,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또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보면 교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는 사실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게 해서 학교를 소송의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들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장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자체를 입시 선발만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더 급선무죠. 이조 부총리가 매주 교사들을 만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좀 정부하고 대화는 잘 되고 진행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전교조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만나자고 연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은 단체, 노조, 사람만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인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1분도 안 남은 시점인데 이번에 이제 그 교사 추모 집회에 주도했던 모임이 이게 전교조가 아니라 또 자발적인 교사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집회에서 정치적 메시지 절대 내지 말자 이런 점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제 전교조가 어떤 교권 붕괴 현실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고 MZ 교사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좀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교사 노조 단체들이 정말 이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사회적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찰적인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정말 지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다시금 힘을 회복하셔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도 행복한 그러한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 상담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